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 소독약 냄새와 일정한 강역으로 울리는 기계음이 지배하는 그 공간에서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이서윤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남동생 서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22살. 한창 꿈을 펼쳐야 할 나이에 동생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심장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누나. 산소호흡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희미한 목소리에 서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왜? 서준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누나가 다 사올게. 아니, 그냥 누나 손이 차가워서. 서윤은 동생의 마른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더 세게 감쌌다. 온기를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떼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복도에서 담당 교수가 그녀를 불렀다.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서준 환자.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어렵겠습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당장 수술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식 수술과 그 후의 치료까지 합치면 최소 9억 원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환자의 상태로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도. 5억. 서윤의 귀에 그 숫자가 거대한 망치처럼 박혔다. 국립박물관의 계약직 보건사로 일하는 그녀의 연봉은 고작 3천만 원 남짓.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를 팔아도 수술비의 절반도 감당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다. 유명 화가의 복제화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였다. 원본에 거친 붓터치가 사라졌군. 색감도 너무 평면적이야. 이건 그냥 사진을 인쇄한 수준이잖아. 그녀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녀의 유일한 재능이자 생존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인 감정 능력도 동생의 목숨값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엘리시안 그룹 본사 30층.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도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그룹의 총수인 강태민은 자신의 숙부 강일환 부회장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총재, 그룹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제 슬슬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하지 않겠나. 강일환은 인자한 미소 뒤에 칼날을 숨긴 채 말했다. 선대 회장님의 유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총재가 안정된 가정을 꾸렸을 때 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승계한다고. 언제까지 독신으로 그룹을 위태롭게 만들 텐가.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강태민은 29의 나이로 거대한 엘리시안 그룹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숙부인 강일환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은 유언에 안정된 가정이라는 조항을 빌미로 사사건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들에게 결혼은 태민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최고의 명분이었다. 회사의 미래는 제 결혼 여부가 아니라 그룹의 성장 동력과 비전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부회장님, 태민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받아쳤다. 사적인 문제로 더 이상 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회의는 끝났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이 사진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숙부의 세력을 쳐내기 위해 유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했다. 그에게는 아내가 필요했다. 사랑이나 감정 따위가 담기지 않은 오직 목적을 위한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계약직 아내. 찾아봐.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수행비서에게 명령했다. 복잡한 집안 배경 없고 똑똑하고 조용하며 돈이 아주 절실한 여자로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줄 사람, 뒷말이 나올 여지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해. 며칠 뒤 비서는 수십 명의 후보자 파일 중 단 한 명의 파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서윤, 26, 국립박물관 미술품 복원팀 계약직. 부모님은 5년 전 사고로 사망. 유일한 가족은 심장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 특이상,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수석 졸업, 천재적인 예술품 감정 능력을 가졌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동생의 병원비로 인한 막대한 비. 강태민은 그녀의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 무엇보다 슬픔과 걱정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깊은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 완벽한 후보자였다. 서윤은 병원으로부터 동생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대출마저 거절당한 채 망연자실해 있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엘리시시안 그룹 총재의 비서라고 했다. 만나고 싶다고. 영문도 모른 채 그녀는 그들이 보내준 차를 타고 태민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가 본 강태민의 첫인상은 잘 조각된 얼음 조각상 같다는 것이었다.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얼굴과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그는 아무런 서두도 없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혼인계약서. 서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1년. 태민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1년 동안 내 아내 역할을 해주면 계약금으로 5억을 주지. 세금은 내가 처리한다. 5억.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돈. 서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하필 저죠? 이서윤 씨는 내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조용하고, 똑똑하고, 배경이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니까. 이건 비즈니스야. 나는 그룹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아내라는 역할이 필요하고, 당신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내 돈이 필요하지. 서로의 필요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래일 뿐이야. 모욕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틀린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다. 계약기간 1년. 대외적으로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것. 사적인 감정 개입 금지. 계약기간 중 사생활 존중. 계약 종료 후 이혼에 합의하고 모든 비밀을 유지할 것. 촘촘하고 빈틈없는 완벽한 비즈니스 계약서였다. 그녀의 자존심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런 굴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귓게는 동생의 희미한 숨소리와 의사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맴돌았다. 자존심 따위로 동생을 살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사업가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담담했다. 그녀는 책상 위로 손을 뻗어 펜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3글자 이서윤을 적어 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 일부를 팔아넘기는 기분이었다. 서명이 끝난 순간 거래는 성립되었다. 그녀는 1년의 자유를 팔아 동생의 목숨을 샀다. 그는 5억으로 자신의 제국을 지켜줄 임시 아내를 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과 상처를 숨긴 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계약으로 묶인 부부가 되었다. 그들 앞에 어떤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아침, 이소윤의 통장으로 정확히 5억 원이 입금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현실감이 없는 숫자였다. 그녀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 동생의 수술과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수납했다. 유리창 너머로 수술 준비를 위해 이동하는 동생의 침대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서준아, 조금만 더 버텨줘. 누나가 꼭 지켜줄게. 동생의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은 잠시. 이제 그녀는 계약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낡은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차에 올랐다. 차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향해 미끄러져 갈수록 그녀가 살던 익숙한 동네의 풍경은 빠르게 멀어져 갔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이별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성북동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다. 엘리시안 하우스, 강태민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의 회색빛 요새와도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와 날카로운 직선으로 이루어진 외관은 그 어떤 감정의 개입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낯선 호칭에 서윤은 순간 몸을 굳혔다.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집사가 나와 그녀를 맞았다.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저택 내부는 마치 잘 꾸며진 미술관 같았다. 넓고 높은 천장,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 보이는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취향과 권력을 전시하는 거대한 쇼룸이었다. 저는 이 집의 집사, 윤상호입니다. 사모님의 방은 2층 동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그녀를 안내하며 간결하게 설명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20명이 넘었고 모두들 그녀를 흘깃거리면서도 투명 인간 취급을 했다. 그들의 눈에는 진짜 사모님에 대한 존경이 아닌 계약으로 들어온 가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서윤이 배정받은 방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보다 더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은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지만 그 풍경은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인형의 집에 갇힌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이 얼음 요새의 냉기를 온몸으로 실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주방장은 그녀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랍스터 요리를 내왔다. 서윤이 조용히 요리를 옆으로 밀어놓자 주방장은 뻔뻔한 얼굴로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사모님이라고 물었다. 명백한 시험이자 기싸움이었다. 서윤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정보 파일을 제대로 읽지 않은 모양이군요. 아니면 읽고도 무시했던가 어느 쪽이든 총재님께 프로답지 못한 직원을 두셨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녀의 서늘한 지적에 주방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용인들은
그녀의 의외의 대처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진짜 시련은 다음 날 찾아왔다. 강일환 부회장의 아내이자 강태민의 숙모인 왕여진 여사가 사회 식구를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저택을 방문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마치 자신의 집인 양거실 소파에 앉아 서윤을 훑어보았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꿀을 바른 독이 묻어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 줄도 모르는데 우리 태민이가 잠시 눈이 멀었나 보구나. 하긴 남자는 가끔 저렴한 것에 혹할 때도 있으니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들의 방식에 익숙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과찬이세요. 숙모님, 태민 씨가 저를 선택한 건 제가 가진 다른 가치를 보셨기 때문이겠죠. 완겨지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거실 벽에 걸린 잭슨 폴록의 추상화를 가리키며 말했다. 같이 네가 뭘 안다고. 저 그림이 뭔지는 아니. 저게 얼마짜리인 줄은 알고. 그것은 서윤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서윤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잭슨 폴록의 1948년 작 넘버 5제 연작 중 하나로군요. 드리핑 기법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작품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우측 하단에 물감 튄 자국이 다른 연작들에 비해 다소 인위적입니다. 진품이라면 저런 형태가 나올 수 없죠. 아마 90년대에 한번 졸렬하게 복원된 흔적이 아닐까 싶네요. 진품의 가치는 1억 4천만 달러를 호가하지만 저 그림은 그 가치의 10분의 1도 받기 힘들 겁니다. 그녀의 막힘없는 설명에 완겨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는 그림의 가격만 알았을 뿐 저런 전문적인 지식은 전무했다. 자신의 무식함이 드러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거실의 냉랭한 분위기와 당황한 숙모 그리고 태연한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숙모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오, 태민아, 왔니 그냥 새 식구가 궁금해서 잠시 들렀단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숙모님, 태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 아내에게 무례한 행동은 곧 저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죠. 그는 서윤의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내려는 외부의 공격을 차단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완겨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윤을 한번 쏘아보고는 씩씩거리며 저택을 떠났다. 그날 밤 태민은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오늘 일 잘 대처했더군.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한 일도 있을 거야. 당신은 이제부터 내 얼굴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안주인이야. 내 명성에 흠집을 내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 그는 태블릿 PC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앞으로 1년간 지켜야 할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항상 애정 어린 부부의 모습을 연출할 것. 서로의 사적인 공간, 특히 총재의 서재와 침실은 절대 침범하지 말 것. 개인적인 질문은 삼갈 것. 외부에서는 서로를 여보라고 칭할 것. 그것은 아내에게 주는 지침이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업무 매뉴얼이었다. 그리고 이건 그가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었다. 블랙카드야.
품위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 이걸로 해결해. 한도는 없어. 단,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금지야. 모든 내역은 나에게 보고되니까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카드와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태민은 그런 그녀를 보며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숙모 앞에서 울거나 혹은 자신에게 하소연이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만의 힘으로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상황을 이겨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한 여자였다. 어쩌면 자신의 계획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서윤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거대한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동생은 이제 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은 이 차가운 얼음 요새에 갇혔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를 위한 불빛은 없는 것 같았다. 계약 아내로서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고 외롭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계약 결혼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서윤은 강태민의 아내라는 역할을 로봇처럼 수행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물론 대화는 거의 없었다. 낮에는 그의 비서가 짜준 스케줄에 따라 재벌가 며느리에게 필요한 교양 수업들을 들었으며 저녁에는 공식 행사에 그의 옆자리를 지키는 인형처럼 참석했다. 그녀의 삶에서 그녀 자신의 의지나 감정은 완벽하게 소거되어 있었다. 강태민 역시 그녀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대했다. 그는 그녀의 놀라운 적응력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에 내심 놀라면서도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을 가져올 사건이 발생했다. 매년 엘리시안 그룹이 주최하는 VVIP 체리티 아트 옥션, 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교 행사였다. 행사가 열리는 엘리시안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위 연결 1%에 속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눈부신 보석, 그리고 위선적인 웃음과 탐욕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서윤은 태민이 직접 골라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녹색의 벨벳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신데렐라를 향해 노골적인 호기심과 시기심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고고한 미소를 유지했다.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작품이야.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시선은 무대 중앙에 걸린 한 점의 그림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박서보 화백의 미공개 작품이었다. 엘리시안 그룹이 새로 오픈하는 제주 호텔의 로비를 장식할 그룹의 자존심이 걸린 그림이었다. 숙부님께서도 저 그림을 노리고 계시니 방심해서는 안 돼. 아니나 다를까. 경매장 한쪽에서 강일환 부회장 부부가 그들을 매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림의 경매가 시작되었다. 시작가는 30억 태민과 그의 라이벌 기업인 태평양 그룹의 회장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며 가격은 순식간에 치솟았다. 85억, 90억, 태민이 95억을 부르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객석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외쳤다. 잠깐 모두들 속고 계십니다. 저 그림은 위작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남자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 평론가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무대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자신이 위작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서명 부분을 보십시오.
박화백 특유의 갈필 K B 느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매끄러워요. 그리고 캔버스의 재질 또한 화백이 주로 사용하던 프랑스산 리넨이 아니라 값싼 국산 캔버스입니다. 이것은 화백의 제자 중 한 명이 그린 아주 정교한 모작일 뿐입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 경매장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태평양 그룹 회장은 즉시 경매 포기를 선언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강태민에게로 쏠렸다. 만약 그가 이 그림을 산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극의 노란한 어리석은 경영자가 될 것이다. 만약 그가 포기한다면 엘리시안 그룹의 전문성과 명예는 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강일환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일환은 반대편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이소윤만이 미동도 없이 스크린 속 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그림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문가적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저 평론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 그림은 진품이다. 그녀는 움직였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사랑하는 남편을 위로하는 아내처럼. 태민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귓가에 닿았다. 속지 마세요. 저건 진품이에요. 태민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소리요? 저 사람 말이 틀렸어요. 저 서명. 박화백이 1978년에 가벼운 뇌졸중을 앓으신 직후의 특징이에요. 손이 살짝 떨려서 오히려 더 매끄럽게 보이는 거죠. 이건 위작범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화백의 고통이 담긴 진짜 흔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저 캔버스, 국산이 맞아요. 하지만 값싼 게 아니에요. 7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한 제지 회사가 실험적으로 생산했던 최고급 한지 캔버스예요. 박화백께서 가장 한국적인 추상을 표현하고 싶다며 딱 3점의 작품에만 사용하셨죠. 그중 2점은 소실되고 이게 마지막 남은 한 점이라고요. 저 평론가는 딱 책으로만 그림을 배운 아마추어예요. 태민은 얼어붙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그녀를 그저 연기 잘하는 인형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 있는 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가진 최고의 전문가였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자신의 이성과 회사의 분석팀을 믿고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이 계약으로 묶인 아내의 알 수 없는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걸 것인가. 그는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진실을 보는 자의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반대편에 앉은 숙부의 비열한 미소를 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엘리시안 그룹은 저 작품이 진품임을 확신합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리고 저런 저급한 선동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100억, 그의 단호한 선언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더 이상 경쟁자는 없었다. 100억,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사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일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태민은 경매가 끝나자마자 그 평론가를 향해 말했다. 저의 아내 또한 박서보 화백의 전문가이니 괜찮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진품 감정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 당신의 주장이 틀렸다면 엘리시안 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엄중히 묻겠습니다. 평론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군중 속으로 꽁무니를 빼듯 사라졌다.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 소리도,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서윤은 창밖을 보며 오늘 밤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태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장기판 위에 졸지투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준 여왕이었다. 그가 5억이라는 돈으로 산 것은 그녀의 시간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가치 그 자체였다. 그의 차가운 이성과 계산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박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저택에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 그가 마침내 침묵을 깼다. 오늘 고마웠어. 그것은 수고했다는 식의 상사가 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감사였다. 서윤은 그를 돌아보았다. 딱딱하던 그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강태민의 얼음 같던 갑옷의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그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의 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트 옥션에서의 승리는 강태민에게는 통쾌한 방역의 신호탄이었지만 이서윤에게는 복잡한 감정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는 뿌듯함과 동시에 자신이 점점 더 깊숙이 강태민의 세계에 그리고 그의 싸움에 엮여 들어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계약된 1년을 조용히 보내고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를 더 이상 조용한 인형으로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전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고 직접 커피까지 내려주었다. 어젯밤 일로 당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됐소. 그는 서두 없이 본론을 꺼냈다. 당신은 그냥 아내 역할을 연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가졌어. 그래서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싶소. 수정이라니요. 앞으로 당신은 내 아내이자 엘리시안 그룹의 비공식 아트 컨설턴트 역할을 맡아주었으면 하오. 물론 추가적인 보수는 확실하게 지급하지. 이건 역시 그룹의 자산을 지키는 안주인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거요.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박물관의 복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다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더 이상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한 교육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그룹의 예술품 투자 관련 서류들을 들고 그녀의 서재를 찾았다. 처음에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십소라는 식으로 그녀의 능력을 시험했지만 곧 그는 그녀의 분석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첫 번째 시험 때는 그룹이 최근 몇 년간 사들인 현대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었다. 그룹의 아트팀은 몇몇 작품의 수익률이 저조한 것을 그저 불운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달랐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수백 점의 작품들의 거래 기록, 복원 이력, 그리고 작가의 활동 내역까지 샅샅이 훑었다. 이상해요. 그녀가 태민에게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수익률이 낮은 작품들은 모두 다른 갤러리에서 구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갤러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보니 결국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로 귀결되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치가 낮은 작품들을 비싸게 사들이게 하거나 혹은 위작을 진품으로 소겨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강일환이 조성한 비자금의 흐름을 암시하는 첫 번째 꼴이었다. 태민은 그녀의 집요함과 날카로운 분석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전문팀조차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그녀는 단 며칠 만에 찾아낸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그룹에서 새로 추진하는 한옥호텔의 아트 콘셉트를 잡는 것이었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의견을 물었다. 그녀는 단순히 비싼 그림들을 나열하는 대신 호텔의 콘셉트와 스토리에 맞는 완벽한 큐레이팅을 선보였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좋지만 호텔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직 저평가된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한지를 이용해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이 작가의 작품은 그녀는 단순한 감정사를 넘어 탁월한 전략가였다. 그녀의 제안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호텔의 격을 몇 단계나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태민은 그녀와 대화를 나눌수록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전문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면서 태민의 행동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관심과 배려였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서재에서 자료를 분석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재에 들어온 태민은 잠든 그녀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캐시미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계약 아내가 아닌 지켜주고 싶은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다. 또 다른 날, 그는 늦게 퇴근하여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사가 그에게 서윤이 일에 몰두하느라 저녁 식사를 걸렀다고 보고했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직접 주방에서 간단한 샌드위치와 따뜻한 수프를 쟁반에 담아 그녀의 방문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리고는 노크를 하고 그녀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잠시 후 문을 연 서윤은 복도 바닥에 놓인 쟁반을 보고 의아해했다. 하지만 수프 그릇 아래에 놓인 작은 메모를 보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먹어. 내일 회의에서 멍청한 소리 하는 꼴은 못 보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서툰 배려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공주처럼 사랑하며라는 문구는 어쩌면 값비싼 보석이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라 이런 서툴지만 진심 어린 관심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두 사람 사이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처음에는 서로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밤늦도록 서재에서 함께 무언가를 논의했고 아침 식사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얼음 요새 갔던 저택에 아주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덧 계약 결혼을 시작한 지 3달째 또 다른 중요한 공식 행사를 앞둔 저녁이었다. 서윤은 그날 입을 드레스를 고르고 있었다. 태민은 늘 그랬듯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옷을 입으라고 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옷장 앞에 서 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내일 매일 넥타이인데
어떤 게 더 낫소? 그는 푸른색 계열의 두 넥타이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특히 여자에게 물어보는 취향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자신의 부속품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그리고 한 명의 여자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던 계약이라는 차가운 단어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주의 교육은 사실 그녀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얼음 왕자 같던 그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강태민의 서툰 배려와 존중이 담긴 관심은 이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닌 1년짜리 연극일 뿐이라고.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녀는 다가오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일에 더욱 몰두했다. 그것만이 그녀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일은 엘리시안 그룹이 지난 5년간 수집한 모든 예술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고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컨설팅 업무였지만 그녀와 태민은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강일환 부회장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비밀스러운 수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윤은 그룹의 VVIP들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서버에 접속 권한을 부여받았다. 수천 점에 달하는 예술품들의 구매 기록, 감정서, 복원 이력, 보험 내역 등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녀는 지난번 강일환의 페이퍼 컴퍼니와 연결되었던 갤러리들을 중심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일환은 꼬리를 잡히지 않는 늙은 여우였다.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회계 장부상의 흐름도 깨끗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아니, 뭔가 있어.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서윤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디지털 기록이 완벽하다면 문제는 아날로그, 즉 현물에 있을 것이다. 그룹의 비공개 수장고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녀는 태민에게 요청했다. 최근 2년간 구입한 작품들 중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태민은 이유를 묻지 않고 즉시 허락했다. 엘리시안 그룹의 비공개 수장고는 은행의 VVIP 금고보다 더 철저한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한 곳. 항습 장치가 24시간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곳에는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품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서윤은 흰 장갑을 끼고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최근에 들어온 몇몇 현대 조각품들의 운송용 나무 상자. 공식 운송을 담당한 업체는 엘리시안 그룹의 자회사인 엘리시안 로지스틱스여야 했다. 하지만 그 상자들 구석에는 공식 기록에는 없는 낯선 물류회사의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박물관에서 사용하던 휴대용 XRF 분석기 X선 형광 분석기를 가져와 의심스러운 회화 작품들의 안료 성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알려진 몇몇 그림들에서 동일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미세한 티타늄 화이트 성분이 공통적으로 검출된 것이다. 이것은 이 그림들이 모두 동일한 장소, 즉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한 곳의 위작 공방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강일환의 범죄 수법에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경로로는 진품을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위작을 들여와 수장고에 채워 넣었다. 그리고 진짜 진품은 그 낯선 물류회사를 통해 뒤로 빼돌려 자신의 비밀 컬렉션을 만들거나 암시장에 팔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룹의 자산은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인사동의 한 낡은 골동품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미술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늙은 정보상 황노인이 있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재벌가 사모님 되셨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황노인은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조용히 알아봐 주실 게 있어요. 서윤은 자신이 발견한 위작들의 특징과 의문의 물류회사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넘겼다. 황노인은 정보를 훑어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이건 내가 건드릴 물건이 아닌데 잘못 끼어들었다간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 저한테는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걸려 있어요. 서윤의 단호한 눈빛에 황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경기도 외곽에 아트 스튜디오 K라는 곳이 있어. 겉으로는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는 창작 스튜디오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최고의 위작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이 바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야. 그리고 그 스튜디오의 실소유주가 바로 엘리시안 그룹의 강일환 부회장이라는 것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태민의 서재를 찾았다. 서재의 분위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전쟁 작전실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운송 상자의 사진, 안료 분석 데이터, 그리고 황 노인에게서 얻은 정보까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펼쳐놓았다. 태민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의 내부 감사팀도 최고의 회계법인도 찾아내지 못했던 숙부의 거대한 범죄 왕국을 이 여자 혼자서 완벽하게 파헤친 것이다. 그는 분노와 함께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컨설팅이 아니군. 태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극비라고 적힌 파일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지난 1년간 개인적으로 수집해 온 숙부의 비리 혐의들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의 답답함과 분노의 기록이었다. 그는 그 파일을 서윤의 앞에 내밀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내 비공식 컨설턴트가 아니오. 내 유일한 파트너요. 그것은 그가 타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인 순간이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그는 그녀를 완벽한 자신의 편으로 인정한 것이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동의 적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묶인 진정한 동맹이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책상 위에 펼쳐진 강일환의 범죄 지도를 보며 방역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싸움은 더욱 위험하고 치열해질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민은 회의에 집중하고 있는 서윤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책상 위 조명등이 그녀의 지적인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불했던 5억이라는 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돈으로 아내를 산 것이 아니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줄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던 것이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무언의 동맹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뜨거운 동지애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태민과의 동맹은 이서윤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위험한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강일환의 비자금 흐름을 파고들수록 반대편에서 그녀를 향해 뻗어오는 어둠의 그림자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강일환은 바보가 아니었다. 최근 들어 자신의 자금 흐름에 대한 내부 감시가 심해졌다는 것과 강태민의 곁에 갑자기 나타난 저 계약직 아내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트 옥션에서의 패배는 그에게 치욕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린 이서윤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군. 경고를 해줄 때가 됐어. 그는 자신의 수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죽이지는 말되 겁을 줘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만들라는 뱀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며칠 뒤 서윤은 태민의 지시로 삼청동의 한 갤러리를 방문했다. 엘리시안 그룹이 인수를 고려 중인 작은 갤러리의 소장품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경호원들을 대동하는 것을 거절했다. 아직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위험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감정 작업은 순조롭게 끝났다. 그녀가 갤러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기 위해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을 느꼈다.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괜한 편집증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골목길 옆에는 낡은 건물의 외벽 공사가 한창이었다. 인부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수선하게 쌓여있는 건축 자재들만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녀가 막 그 공사 현장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다. 끼익하는 섬뜩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건물 3층 높이의 비계 페이지에 아슬아슬하게 묶여있던 거대한 철제 파이프 더미가 그녀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위험해.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굉음과 함께 그녀가 불과 1초 전까지 서 있던 아스팔트 바닥 위로 수십 개의 철제 파이프가 비수처럼 내리꽂혔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그녀는 형체도 없이 지식여졌을 것이다. 서윤은 넘어진 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 속에서 자신을 덮칠 뻔했던 철제 파이프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길 건너편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을 그녀의 눈이 똑똑히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이자 살해 협박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생각은 만약 내가 죽었다면 이 아니었다. 만약 내가 죽었다면 우리 서준이는 어떡하지? 였다. 동생의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 공포는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감히 내 동생의 유일한 희망인 나를 건드려 그녀는 다리에 힘을 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싸움을 더 빨리 끝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그룹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가 서윤에게 비밀리에 붙여둔 경호팀장에게서 온 문자였다. 삼청동 공사 현장 낙하물 사고 발생. 사모님 안전하심, 하지만 단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문자를 읽는 순간 태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회의 종료를 외치고는 회의실을 뛰쳐나왔다.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이성을 잃은 분노와 지독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저택으로 향했다. 서윤이 이미 저택으로 복귀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저택에 도착한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서재에서 태연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신. 미쳤소.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양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내가 경호원들을 붙여준 의미를 몰랐소. 왜 혼자 돌아다니는 거요, 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타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서윤은 그의 격렬한 반응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화를 낼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녀를 잃을 뻔했다는 한 남자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나는 괜찮아요. 서윤이 그의 눈을 보며 힘겹게 말했다. 보다시피 조금 긁힌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태민은 자신이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에 힘이 풀렸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참을 수 없는 무력감과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다음 순간 자기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했다. 그는 서윤을 자신의 품에 세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로맨틱하거나 부드러운 포옹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사람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시오. 제발, 제발.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 단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자존심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그의 등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포옹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계약이라는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같은 위험에 맞서고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운명 공동체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태민은 그녀의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녀의 방도 부안이 더 안전하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침실 바로 옆방으로 옮기게 했다. 이제 저택의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소윤은 더 이상 가짜 사모님이 아니라 총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다. 서윤은 새로 옮긴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늘 낮의 사고, 그리고 그의 절박했던 포옹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다. 아직도 그를 붙잡았던 그의 강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태민의 얼음 요새에는 자신만이 열 수 있는 문이 생겨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같은 시각 태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서윤의 방 앞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을 뜬 눈으로 지사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숙부의 경고는 서윤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제 이 전쟁은 주식이나 경영권 싸움이 아니었다. 목숨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일환의 위협은 강태민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더 이상 이서윤을 계약 파트너가 아닌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면서 저택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해갔다. 하지만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예상치 못한 비극의 전주 앞에서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변화는 동생 서준에게서 시작되었다. 이식 수술을 기다리며 겨우 안정을 되찾는 듯했던 동생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다. 거부 반응이었다. 몸이 새로운 심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누나, 나 너무 아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고통 섞인 목소리에 서윤의 심장이 철근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한밤중에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서준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했고 온몸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뱀처럼 얽혀 있었다. 환자의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교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국내에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방법이 정말 없나요? 뭐라도. 독일 베를린에 세계 최고의 심장센터가 있긴 합니다. 그곳이라면 최신 인공심장 기술로 시간을 벌면서 환자에게 맞는 심장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그 하지만 뒤에 숨겨진 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이라는 것을. 그녀가 받았던 계약금 5억 원은 이미 동생의 1차 수술비와 치료비로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서윤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았다. 완벽한 절망. 그녀는 5억이라는 거대한 돈으로 동생을 구했다고 믿었다. 자신의 1년을 팔아 동생의 미래를 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한 착각이었다. 운명은 그녀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또다시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태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릴 수 없었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였다. 그의 동정이나 자비를 구걸하고 싶지 않았다. 계약은 계약일 뿐. 그는 자신의 가족 문제에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태민은 서윤이 밤중에 다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다는 경호팀의 보고를 받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즉시 병원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이 순간까지도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고 있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의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함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엘리시안 그룹의 총수로서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전문 변호사팀이 꾸려졌다. 또 다른 전화 한 통에 독일 베를린 심장센터의 원장과 직접 연결되었다. 환자는 이서준, 22세, 강태민의 처남이요. 내 가족이란 말이요. 당신 병원의 최고 외과의와
최고의 팀을 준비시켜 주시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즉시 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 전용기를 수배했고 외교부를 통해 독일 비자 발급 절차를 24시간 내에 끝내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자신의 개인 계좌에서 5억이라는 숫자가 우스워 보일 정도의 거액을 베를린 병원 측에 선수금으로 송금했다. 그 모든 일이 단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모든 준비를 마친 태민은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복도 바닥에 넋을 잃은 채 앉아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는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민의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팠다.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가 섰다. 서윤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로?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해결책을 내놓았다. 서준 씨는 내일 아침 8시 비행기로 독일 베를린으로 갑니다. 그곳 최고의 심장센터에서 수술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하지만 돈이 어떻게 내가 했소? 이건 계약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그의 동정을 받을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당신에게... 태민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녀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쌌다. 이건 계약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하고 진실했다. 이건 나요. 강태민이라는 남자가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요. 계약서에 적힌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이란 말이요. 그의 고백,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고 무거운 그의 진심이었다. 그 순간 서윤이 애써 지키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손을 잡은 채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절망의 눈물이 아닌 구원과 감사,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어져 버린 그를 향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태민은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가 진정될 때까지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슬픔의 무게를, 그녀가 혼자 짊어져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총재도, 계약 남편도 아닌 그저 한 여자의 곁을 지키는 남자로서 그녀의 옆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공항 활주로 서윤은 의료 전용기에 오르는 동생을 배웅했다. 서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누나, 걱정 마. 꼭 건강해져서 돌아올게. 비행기 문이 닫히고 동생을 태운 비행기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강태민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고마워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태민이 대답했다. 우리는 파트너니까 5억으로 시작된 계약은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서로의 생명과 운명을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계약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강일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함께였다.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맹으로 독일에서 동생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이서윤은 비로소 지난 몇 년간 자신을 짓눌러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려준 것은 강태민이었다. 이제 그녀는 그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공동의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동생의 문제가 해결되자 두 사람은 모든 에너지를 강일환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결전 준비에 쏟아부었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부족하오. 태민이 서재에서 강일환의 범죄 네트워크가 그려진 거대한 보드를 보며 말했다. 그는 법정 싸움으로 끌고 가. 자신의 인맥과 돈으로 얼마든지 진흙탕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야. 그가 변명할 여지조차 없이 현장에서 그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해. 미끼가 필요하겠군요. 서윤이 그의 말을 받았다. 강일환 부회장은 진짜 예술을 보는 눈은 없지만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탐내는 인물이죠. 그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전설적인 미끼를 던져야 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대담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다. 예를 들면 한국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김황이 화백에 잃어버린 마지막 걸작 같은 거요. 태민은 그녀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그런 작품이 있어.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렇게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예술적인 사기극이 계획되기 시작했다. 태민은 자신의 모든 정보망과 자금력을 동원했다. 그는 유럽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전설적인 위조 화가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판턴이라는 가명으로만 알려진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신의 손이었다. 서윤은 판턴에게 김황희 화백이 뉴욕 시절에 사용했던 물감의 성분, 캔버스의 재질, 그리고 그의 필생의 역작이 될 법한 작품의 콘셉트까지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동시에 태민은 세계적인 미술 전문 잡지들과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에게 김황기의 잃어버린 걸작, 우주의 노래가 마침내 세상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작품의 가짜 유래 프로베넌스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속아 넘어갈 정도였다. 전 세계 미술계가 이 세기의 발견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강일환은 당연히 이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 작품을 손에 넣는다면 막대한 부는 물론이고 자신의 예술적 안목을 과시하며 그룹 내에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작품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이 수년간 비밀리에 조성해온 모든 비자금을 총동원할 준비를 했다. 마지막 단계는 덫을 놓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공개적인 경매 대신 오직 소수의 VVIP들만 초대되는 비밀 블랙 옥션을 계획했다. 극도의 보안과 비밀주의는 오히려 강일환의 탐욕과 소유욕을 더욱 자극할 것이었다. 그리고 이 위험한 연극의 마지막 주연 배우는 바로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작품의 가짜 소유주 측이 고용한 작품의 진위를 판별할 유일한 감정 전문가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의 입 한마디에 수천억 원의 돈이 오고 가는 아슬아슬한 역할이었다. 결전의 날 밤 옥션이 열리는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프라이빗 펜트하우스였다. 초대된 인원은 강일환과 강태민을 포함해 단 5명. 모두들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자리에 앉았다. 짙은 어둠과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공간에는 돈과 탐욕의 냄새만이 감돌았다. 마침내 경매의 주인공인 김황기의 우주의 노래가 모습을 드러냈다. 거대한 캔버스 위에는 깊고 푸른 우주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만 개의 별들이 금가루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룩하기까지 한 아름다움이었다.
위작이라는 것을 아는 서윤조차도 순간 숨을 멈출 정도의 걸작이었다. 그럼 작품의 진위 감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서윤 감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서윤은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작품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손에 든 루페 확대경으로 작품의 표면을 꼼꼼히 살폈다. 캔버스의 올, 물감의 균열, 서명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판턴에게 지시했던 그대로 완벽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강일환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서윤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김황이 화백의 필체, 서명, 그리고 사용된 안료의 연대 분석 결과 의심할 여지 없이 진품이 확실합니다. 그녀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경매가 시작되었다. 시작가 50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0억.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강태민이었다. 700억 강일환이 즉시 받아쳤다.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다. 800억, 900억, 마침내 1000덕을 넘어섰다. 태민은 일부러 강일환을 자극하며 그가 비자금 계좌의 마지막 한 푼까지 모두 쏟아붓도록 유도했다. I touch 500억. 강일환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자금이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쉽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포기를 선언했다. 숙부님의 열정은 당해낼 수가 없군요. 축하드립니다. 1500억. 낙찰. 강일환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마침내 조카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세기의 걸작까지 손에 넣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승리자라고 생각했다. 그럼 대금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약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강일환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비서를 시켜 노트북으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 접속했다. 그는 막대한 금액을 이체하기 위해 마지막 보안 암호를 입력하려 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기 직전 서윤과 태민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계획이 성공했음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늙은 여우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승리를 만끽하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그의 인생이 끝나는 파멸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강일환이 15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신의 비밀 계좌에서 이체하기 위해 노트북에 엔터키의 손가락을 가져가는 순간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은 그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고 강태민과 이서윤에게는 심판의 순간이었다. 마침내 강일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아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뜨는 것을 확인한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게임은 끝났네. 태민아, 네. 숙부님. 태민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게임은 끝났죠. 그 말이 신호였다. 갑자기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졌다. 가면을 쓰고 있던 다른 입찰자들은 일제히 가면을 벗었다. 그들은 강태민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었다. 어두웠던 방의 벽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며 펜트하우스의 다른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엘리시안 그룹의 전체 이사진과
금융감독원의 조사팀, 그리고 검찰 특수부의 수사관들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이곳은 경매장이 아니라 강일환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한 무대이자 감옥이었다. 강일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무대 뒤편에 가장 큰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방금 전 강일환이 실행했던 1,500억 원의 아이체 내역이 떠 있었다. 돈이 빠져나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와 돈이 입금된 가짜 소유주의 페이퍼 컴퍼니 계좌 번호가 선명하게 보였다. 저 계좌,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이사님들 태민이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말했다. 화면은 즉시 서윤이 분석해낸 강일환의 비자금 네트워크 도표로 바뀌었다. 화면 중앙에는 방금 전 이체에 사용된 바로 그 스위스 은행 계좌가 모든 범죄의 허브로 표시되어 있었다. 강일환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위작 미술품 거래, 납품 단가 조작,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우리 엘리시안 그룹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이 바로 저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화면에는 강일환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증거들이 쉴 새 없이 펼쳐졌다. 그의 목소리, 그의 서명이 담긴 비밀 계약서,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들. 강태민 내 이놈이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파 모든 것을 깨달은 강일환이 이성을 잃고 태민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태민에게 닿기도 전에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함정을 판 것은 숙부님이시죠. 태민은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난 10년간 엘리시안 그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지르며 제 아버지의 유산과 저의 자리를 위협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룹의 몸속에 자라난 그 썩은 구멍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사진들을 향해 몸을 돌려 당당하게 선언했다. 이것이 제가 그룹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저는 앞으로 그 어떤 부패와 타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이전까지 강일환의 눈치를 보던 이사들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강태민은 더 이상 아버지가 남긴 자리를 위태롭게 지키는 어린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혈육마저도 가차없이 쳐낼 수 있는 냉철하고 강력한 군주였다.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이소윤은 조용히 무대 중앙의 그림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팔레트 나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강일환이 1,500억 원을 주고 산 그 걸작의 한쪽 귀퉁이를 나이프로 부드럽게 긁어냈다. 그러자 영롱하던 푸른색 물감이 종이장처럼 가볍게 벗겨지며 그 아래에 하얀 캔버스 천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 연극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 그림에 사용된 물감은 어젯밤 제가 직접 구운 쿠키 반죽과 식용 색소로 만든 특수 물감입니다. 장내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아마 24시간이 지나면 이 그림은 달콤한 냄새와 함께 모두 녹아내릴 겁니다. 강일환 부회장님, 당신이 1,500억 원을 주고 산 것은 세기의 걸작이 아니라 고작 과자 한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마무리였다. 강일환의 탐욕과 무지함을 만천에 조롱하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 강일환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텅 빈 무대를 섬뜩하게 울렸다. 마침내 검찰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에게 다가왔다. 강일환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막을 내렸다. 엘리시안 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어왔던 폭군은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돈과 예술품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몰락했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텅 빈 무대 위에는 강태민과 이서윤,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의 등 뒤에는 이제는 값비싼 과제, 불과해진 가짜 걸작이 걸려 있었다. 태민은 서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감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지켜냈다. 숙부와의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의 곁에 서 있는 이 여자, 그의 계약 아내 덕분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룹의 총재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이 여자를, 자신의 제국을 함께 지켜낸 이 여자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두고 싶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공식적인 전쟁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문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계약이라는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다. 강일환의 몰락 이후 엘리시안 그룹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은 서서히 걷혔다. 강태민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룹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그의 곁을 지키는 이서윤의 존재는 이제 그룹 안팎에서 단순한 총재의 아내를 넘어 그룹의 숨은 실력자이자 지혜로운 조언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몇 달 뒤 독일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 동생 서준이 모든 치료를 마치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귀국하게 된 것이다. 공항 입국 게이트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힘차게 걸어 나오는 동생의 모습을 본 서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누나, 서준아, 두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서준은 누나의 등 뒤에 서 있는 강태민을 보았다. 그는 TV 뉴스에서만 보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누나의 곁을 지켜주는 남자이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매형, 서준이 수줍게. 하지만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매형이라는 낯선 호칭에 강태민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건강하게 돌아와 줘서 내가 더 고맙다. 처남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동생은 건강을 되찾았고 회사는 안정을 찾았으며 저택은 더 이상 얼음 요새가 아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서윤과 태민,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1년짜리 혼인 계약이었다.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진짜 부부 같은 시간들. 이 행복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마침내 계약 만료 하루 전날 밤 태민은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재의 분위기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가운 비즈니스의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추억과 온기가 깃든 곳이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류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마지막 장음 2억 5천만 원이 찍힌 수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태민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는 이혼 합의서였다. 약속한 1년이 다 되었소. 태민의 목소리는 힘겹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눈을 참아보지 못했다. 이건 계약의 마지막 장음이고, 이건 당신의 자유를 위한 서류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소. 그는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약속했던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서류를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배려였다. 서유는 서류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수표, 그리고 이혼 합의서. 지난 1년간 그녀가 꿈꿔왔던 자유의 증표였다. 하지만 막상 그 자유가 눈앞에 닥치자 그녀의 가슴은 기쁨이 아니라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괴로운 표정을 애써 감추고 있는 그를 보았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에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민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내 진심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애원이 가득했다. 내 진심은 이따위 계약서 따위는 당장 찢어버리고 당신을 내 곁에 평생 붙잡아두는 거요. 돈으로 묶인 계약 아내가 아니라 내 진짜 아내로, 내 인생의 유일한 파트너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어버렸단 말이오. 그의 절박한 고백. 그것은 그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는 진정한 속내였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함께 벅찬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버렸다. 나한테 필요한 돈은 1년 전 동생을 살리기 위한 5억이 전부였어요.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혼 합의서와 펜을 집어들었다. 태민은 그녀의 행동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서류를 그에게 내밀었다. 절망에 빠진 그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눈물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내야죠. 그녀가 말했다. 그래야 진짜 부부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을 이해하는 순간 태민의 얼굴에 절망이 사라지고 아이 같은 환한 기쁨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녀의 입술에 깊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돈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거짓된 계약이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다시 1년 후 이서윤은 더 이상 엘리시안 그룹 총재의 아내로만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내 최고의 미술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엘리시안 그룹의 파트너로서 수많은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며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가 예전에 일했던 국립박물관에서는 엘리시안 재단의 후원으로 새로운 현대미술관이 개관했다. 그 개관식 날, 서윤은 저명한 미술 전문가로서 축사를 맡게 되었다. 그녀가 단상 위에서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연설하는 동안 객석에서는 강태민과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동생 서준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 개관한 미술관을 나란히 걸었다. 태민은 자연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고 서준은 누나와 매형의 곁에서 밝게 웃었다. 누나, 정말 멋졌어. 고마워.
서준아, 당신은 언제나 내게 최고의 작품이오.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삭였다. 서윤은 그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5억으로 시작된 계약 안에. 하지만 재벌 총재는 그녀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고, 기꺼이 그녀의 발 아래 자신의 왕국을 바쳤다. 그는 그녀를 공주처럼 사랑했고, 그녀는 그를 왕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한 명의 따뜻한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달콤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